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고, 정책 과제와 시사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10월 11일 세계 경제 전망 본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전망대로 3.2%, 내년 전망치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주요 30여 개 국가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 본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Counting the Cost of Living Crisis, 즉 생활비 위기에 대처하기이고, 또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IMF는 글로벌 경제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광범위하고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위기, 대부분 지역에서 긴축 금융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되는 코비드19 전염병 모두가 전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1년 6.0%에서 올해 3.2%, 내년 2.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비드19 대유행의 급성기를 제외하고는 2001년 이후 가장 약한 성장 전망입니다. 2023년 IMF는 전 세계 국가의 약 33%가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GDP 감소를 경험했고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며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즉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춥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추었는데 올해 들어 세 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3고 현상이 내년에는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까지 불거진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공급망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중국 배제 전략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4%, 내년 1.1%로 전망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올해 3.7%, 내년 3.7%로 각계 전망을 했습니다. 선진국 중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올해 1.6%, 내년 1.0%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소비자 물가 기준 6%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상당 수준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앞으로 11월 초, 12월 중순, 내년 1월 말에 세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 긴축으로
소비와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과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관광업과 제조업 회복 등으로 올해는 일부 상향 조정했으나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통화 긴축 등으로 2023년은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로존은 올해 3.1%, 내년 0.5%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 경제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생활비가 상승하고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즉 ECB는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어 앞으로도 수요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 국가 중에서 독일은 올해 1.5%, 내년 마이너스 0.3%로 전망을 했고 프랑스는 올해 2.5%, 내년 0.7%로 전망을 했으며 영국은 올해 3.6%, 내년 0.3%로 일본은 올해 1.7%, 내년 1.6%로 이태리는 올해 3.2%, 내년 마이너스 0.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흥개도국 중에서 중국은 올해 3.2%, 내년 4.4%로 전망했고 인도는 올해 6.8%, 내년 6.1%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성장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위축과 수출 둔화, 미중 갈등으로 경제가 과거처럼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 위기가 악화되면 중국 내 은행 부문으로 파급되어 중국 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이는 인접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올해 마이너스 3.4%, 내년 마이너스 2.3%로 전망했고 브라질은 올해 2.8%, 내년 1.0%로 멕시코는 올해 2.1%, 내년 1.2%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높은 주요 국가로는 2019년 양질의 석유 매장량이 확인된 남미 북부의 가이아나가 5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 아일랜드가 9.0%, 사우디아라비아 7.6%, 베트남 7.0%, 인도 6.8%, 필리핀 6.5%, 포르투갈 6.2%, 몰타 6.2%, 이스라엘 6.1%, 말레이시아 5.4%, 인도네시아 5.3%, 그리스 5.2%, 오스트리아 4.7%, 스페인 4.3% 등입니다. 반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국가는 우크라이나 마이너스 35.0%, 마카오 마이너스 22.4%, 리비아 마이너스 18.5%, 스리랑카 마이너스 8.7%, 솔로몬 군도 마이너스 4.5%, 러시아 마이너스 3.4%, 홍콩 마이너스 0.8% 등입니다. 그리고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보다 낮은 2.6%로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2.0%로 다소 하락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5.5%, 내년 3.8%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강달러화로 인한 환율 급등 등으로 수입 부담이 증가하는데 수출이 감소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1년 즉 작년에 4.7%에서 올해는 8.8%로 크게 상승하겠지만은 내년에는 6.5%, 2024년에는 4.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선진국은 올해 7.2%, 내년 4.4%로 전망을 했고 신흥개도국은 올해 9.9%, 내년 8.1%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8.1%, 내년 3.5%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충격은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IMF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을 국가로는 수단 154.9%, 터키 73.1%, 아르헨티나 72.4%, 스리랑카 48.2%, 수리남 47.6%, 이란 40.0%, 에스토니아 21.0%, 우크라이나 20.6%, 체코 16.3%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는 위험 요인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위험 요인 장기화 등으로 높은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추가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 장기화, 신흥국 국가 부채 취약성, 러시아산 가스 유럽 공급 중단, 코로나 전염병 재확산, 중국 부동산 문제 악화, 세계 경제의 분절화 및 국제협력 약화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근거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정책 근거로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통화와 재정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하고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과 연계된 충분히 긴축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조개혁은 생산성을 개선하고 공급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은 실업 증가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하되 각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은 광범위한 신흥시장의 국가부채 문제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정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느끼는 생활비 위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목표된 단기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중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금융정책은 환율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일시적으로 외환시장을 개입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을 하되 특정 여건 하에서 자본이동관리조칙 즉 CFM도 활용하며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지정학적 긴장의 증가와 최근 미중 관계의 악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협력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녹색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지속적인 기후변화 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8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면
거시경제 비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기후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이 더 지연되면 중앙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생산량과 인플레이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증폭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후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후정책은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탄소 대안으로 소비 패턴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다자간 협력은 30년간 경제 통합에서 얻은 경제적 행복의 이득을 뒤집을 수 있는 경제 분절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협력으로는 치약국 백신 공급 강화와 자유무역 기조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글로벌 경제는 위기의 경고음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가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금융 불안 해소, 수출 정대와 고용 정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